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독자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오염수 배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실제 방류 계획과 이행 가능성 등은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광렬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발표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 검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를 포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처리된 오염수를 통해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과 삼중수소 모두 국제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중심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왔습니다. 이번 검증 결과에는 지난 5월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을 통해서 확보한 미가공 자료 분석 결과와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도 담겼는데요.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걸러주는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지난 2019년 중반 이후 이 방사성 핵종별로 배출 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이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배출 목표치 이하 농도 유지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오염수 배출이 우리 바다에 미칠 영향 역시 유의미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삼중수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방출된 오염수는 4에서 5년 뒤부터 관할 해역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10년 뒤 제주도 남동쪽 해안 기준 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삼중수소의 영향은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이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이고 결국 최종 일본의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또 처리 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건데요. 일본의 방류 계획이 확정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더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이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측정 핵종 추가, 또 이 상황 변경이 생길 경우 방사선 영향 평가 재수행과 같은 제언 내용을 일본 측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오염수 배출 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서 일본의 단계별 측정값 등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 측과 신속한 상황 공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이 해양 방사능 감시를 200개소로 확대하고 IAEA 검증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하겠다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이 수산물 수입 규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을 거쳐서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결정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방한을 합니다. IAEA 보고서 둘러싼 공방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IAEA 사무총장의 공개 토론을 요청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일본 제소를 검토하는 걸 거론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야3당이 일본 3인당 의원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극소수 정당을 끌어들여 방류 반대가 일본 다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하는 건 또 하나의 외교 망신, IAEA 불신 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주권 국가로서 노력은 계속될 거라며 민주당에도 괴담과 떼쓰기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그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젯밤부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발언을 이어간 데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까지 여는 등 17시간 비상행동에 나섰고 IAEA 보고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가 오염수 방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IAEA 총장을 향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건지 답하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에 나설 걸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일본 편이 아닌 우리 국민의 편에 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해양 투기 반대를 일본 총리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하기 바랍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원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결정은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문제되는 것만 배제할까 생각했다면서도 민주당이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임기 끝까지 물고 들어가려는 모습에 어쩔 수 없었다며 특혜라는 건 거짓말 선동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이 논의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김건희 여사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그 시점에 가서 서로 홀가분하게 깔끔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잊을만 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를 터뜨리는 수준 이하 정치를 또 한 번 노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중단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공장 가동을 이쯤에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정책위 의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막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대통령 부인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이 다분합니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군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이전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이고 더 큰 문제는 의혹이 커지니까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M1 양평 군민을 볼모로 삼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정치 생명 운운하면서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게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시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됩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바로 국토교통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 공방은 국회 회의장 안에서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한파에 스마트폰 부진까지 겹친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천억 원, 매출은 6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95.7%, 매출은 22.3%가 줄었습니다.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잠정 실적이어서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3, 4조 원대 규모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1분기 반도체 손실액 4조 6천억 원을 더하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반도체에서 7, 8조 원대의 적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1분기 실적의 버팀목이었던 스마트폰 부문도 갤럭시 S23의 출시 효과가 감소하며 2분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났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히 지난 1분기 말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시작한 만큼 3분기부터는 재고량이 줄고 가격이 회복하는 감산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글로벌 IT 수요 증가에 따라 출하량도 조금씩 늘고 있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도로 옆 야산에 비탈면이 쏟아져 내리면서 택시를 덮쳤습니다. 운전자와 승객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도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정읍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야산에서 쏟아진 집채만한 바위들이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산사태 여파로 근처 전신주 전선들까지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소나무 여러 그루가 뿌리를 드러낸 채 마치 쏟아진 것처럼 지면 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산 위쪽 좀 더 볼 텐데요. 큰 바위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탈면이 예리하게 깎여 나간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바위들이 조금씩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이었습니다. 전북 정읍시 쌍암동에 있는 내장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바위와 토사가 도로 100m가량에 걸쳐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택시가 깔렸는데 다행히 기사와 승객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 기사는 도로를 달리다 우당탕탕 하더니 순식간에 돌덩이들이 떨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우당탕탕탕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벼락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불이 좀 번쩍번쩍 하니까. 경찰은 당시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이 없던 것을 확인하고 추가 매몰자가 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일대 차량을 통제하고 정읍시는 사고 4분 뒤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산사태 여파로 인근 마을 주택 3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복구됐습니다. 이제 바위들을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요. 정읍시는 낙석이 계속되고 있어서 추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복구 전에 전문가 자문을 들었습니다. 떨어질 가능성 있는 돌들을 산 위쪽에서 다 떨어뜨린 다음 이후 지상에 있는 바위를 치울 계획입니다. 도로 복구가 끝나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정읍 내장저수지 근처 도로가 통제된 상태라 복구가 끝날 때까지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시 산사태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을 어제 저희가 묶어봤는데 이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압력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이런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은 더 이상은 그 거리를 주고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걸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갑자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대기실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걸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걸게요.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다. 뭘 자꾸 도박을 합니다. 네, 일단 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눠보고 일단 장관의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성우적인 정쟁이 논란이 돼서 추진하고 있던 대형 국책 사업이 백지화된다는 건 정말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 그리고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돼서 또 언제 다시 또 재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단 자체까지 오게 된 이 여야 간의 정쟁의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에서 장관직을 건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최초 발설자인 첼리스트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한 것이 확인이 되면서 네. 가짜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이른바 대통령 처가 땅값 올리기 위한 초대형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곧 확인된다면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참담한 지경까지 왔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일단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게 어쨌든 정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일주일도 채 안 되는데 장관이 이렇게 사업 백지화라고 하니까 좀 지역 주민들도 허탈할 것 같고요. 그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이미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 기존 안에 비해서 변경안으로 바뀌게 된, 이제 바뀐 것도 아닙니다. 네네. 변경안을 검토하는 중이었죠. 그렇게 새로운 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에타가 끝난 다음에 이미 민주당 당시 그 군수하고 지역위원장이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작년에 양평군 쪽에서 3개의 대안을 내놨었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3개 안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겁니다. 네. 거기에 무슨 대통령 처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장관이 개입하거나 권력이 작동해서 그걸 구부러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언론이 다 기사로 통해서 취재를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가 파헤쳐진 다음에는 누구 말이 옳은지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옛날에 대통령이 뭐 엉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건 장관이 국민들에게 엉까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나 대통령이 하신 말이라 저 해도 되는 줄 알고. 예. 아니 늘 어느 사업을 하면 민원이 있기 마련이고 그 민원 뒤에는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따져 묻습니다. 제주도 도지사를 했으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얼마나 그런 이해 조정이 어려운지를 잘 알 텐데 예. 이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자마자 뜨거 하면서 그럼 이 사업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애들 같은 모습이고요. 이런 의혹 제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혹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막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가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삐쭉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뜨거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 안 하는데, 이 사업 안 한다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아요? 라는 게 아마 2탄으로 문제를 이들의 논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힘과 이 정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말만 나오면 모두가 다 전사가 돼요. 갑자기 확 열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이렇게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도 실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내년에 공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거기에 땅이 있고 500m다라고 하면 보통 IC와 이런 고속도로 주변으로는 가까이에서는 땅값이 안 올라요. 네. 그런데 인근 500m, 1km 또 수킬로 이내에는 땅값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적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 의혹이 있고, 그리고 원래 원안이 다른 면이었어요. 양서면이라는 곳인데 그쪽에서 강상면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역 주민들의 논의가 있었는지, 양서면 주민들의 양해가 있었는지 전혀 안 나와요. 제가 인구를 보니까 강상면이 더 커서 그런가 라고 보니까 양서면에는 약 한 100명 정도 부족한 14,000명 정도가 되고, 강상면에는 10,000명에서 조금 넘어가는 이런 인구예요. 인구도 훨씬 더 큰 거죠. 1.5배 정도 양서면이 큰데 왜 강상면으로 옮겨져야 될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양평 군수가 집단의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양서면의 압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 있다, 힘 있는 무엇인가 작동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저기 아래에 있는 변경안이라고 표시가 된 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 안이 논란이 돼서 사업을 못하게 됐다 하면 원안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백지화할 게 아니라 기존 안대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처음 주장할 때는 이게 대통령 처가 땅값을 올리기 위한 초대형 권력형 비리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2023년에 대한민국 한국 민주주의 수준과 시스템이라는 게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 처가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되던 국책 사업을 압박을 해가지고 변경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고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 저는 민주당에 되묻고 싶어요. 민주당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정치 공세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해성 저는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팩트죠. 기존 안이 있는데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팩트고 네. 변경안 검토 내용 중에 끝에 종점에 500m 밖에 처가 땅이 있더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 두 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엮은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 거기 땅이 있었다고 생각을 이제 국토부에서는 알았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는 걸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그런데도 계속 공세를 하고 TF팀 만들어서 김건희 게이트 단군일의 최대 이권 카르텔 이야기하니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괴담처럼 무슨 말을 설명하고 무슨 팩트를 대고 무슨 자료를 들이대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원희룡 장관은 그러면 이걸 중단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처가의 땅값을 올릴 수 있으니 저걸 백지화라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는 백지화 시킨 겁니다. 백지화 시켰는데 이제 백지화 시키니까 그럼 기존안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나 양평군이나 구리, 하남, 송파구에서 머리를 맞대고 환경영향 평가하고 경제적 효용성 평가했을 때 왜 기존안과 다른 변경안을 했는 것인가?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야당의 가짜뉴스에 근거한 정치 공세에 굴복해서 그래 그 기존안으로 갈게 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의 안정성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당분간 중단하자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변경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원안으로 가는 게 맞죠. 이거는 국민들 협박하는 겁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라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원안이 엄연히 있고 변경안이 원안에 비해서 정말로 큰 어떤 그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변경안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기분 나빠 못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존에 두물머리 주변에 심한 그 교통 혼잡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도권 주민들이 저쪽에 나들이 삼아서 많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차가 많이 막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평 쪽으로는 보면 이 수도권 사람들의 어떤 그 세컨하우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저쪽에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을 약 1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저게 계획이 됐던 것인데 이거 가지고 야당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통째로 안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협박이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고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장관의 저런 태도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 앞에서 노골적으로 땡깡 부르는 장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경안에 대해서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니 변경안을 백지화 시키겠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변경안을 백지화 시켰다고 해서 그럼 야당이 주장을 했으니까 기존안으로 간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에 맞구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안으로 당연히 아니 그게 첫 번째죠. 왜냐하면 변경안에 대해서 대통령 처가 땅값 올리기 대형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년 총선까지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명칭을 붙일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정책의 안정성과 추진성이 없어요. 못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다시 그러면 원안으로 돌아가자. 원안에서 변경안 나왔던 이유가 처가 땅값 올리기 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중에 하나로 나온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예산 지출 대비 경제적 효용성, 그다음에 교통 수요 예측량 제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네. 국토부 설명을 다 해도 안 봐요 민주당 사람들이. 네. 그런 것도 설명을 해도 납득이 되면 이렇게 했구나, 납득이 되는구나, 우연의 일치였구나.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끝까지 괴담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기존안으로 돌아가면
뭔가 구린 게 있어 돌아가는구나 예. 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멈추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그 국책 사업이 순식간에 백지화되는 것은 제가 모두의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청담동 가짜 술자리나 후쿠시마 괴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도 납득이 되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근혜 국정농단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BBK 또 다스 내 거 아닙니다라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이기 정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이 어떤 모든 것들의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이 자체만 딱 두고 본다면 이거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변경안 자체가 그런 일종의 오비락처럼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끝매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오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로 인한 국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럼 우리 변경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뭐 국토부에서 맨 처음에 주장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3가지 안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발뺌을 했었죠. 근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거의 확정된 안이었어요. 그 안이. 그러다 보니 통째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땡깡을 부리는 꼴인데 다시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묻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을 물어서 노선을 세밀하게 한 1년 정도 다 다시 하세요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통째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떤 비판을 하니까 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일하면 욕하니까 일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거죠. 저도 말씀처럼 이게 좀 진정이 되면 양평 군민의 오랜 그 수건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단 하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 이번에 야당까지 포함을 해서 여야 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기존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필요성, 그다음에 중요한 가장 합리적인 노선안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후쿠시마 괴담, 청담동 술자리 가짜 의혹, 그다음에 김건희 처가를 올리기 위한 초대형 비리 아프리카식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이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진정을 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수상하다고 하니 그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변경안에서 다시 원안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건 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 이도저도 못하는 정책의 추진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야당도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합리적인 토론과 상식적인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양평 군민들이 욕을 받아서 양평군에서도 이러저러한 안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평하면 김건희 여사 그 처가의 땅 투기 의혹과 그리고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김선교 군수 시절에 여주지청장을 했던 그 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김선교 당시 국회의원이 어느 행사장에서 해서 말을 했던 이런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착 의혹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게 공식화되기 시작한 게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 선거를 통해서 군수가 바뀐 거죠. 군수가 바뀌고 나서 국토부와 양평군이 함께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진행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작년 10월에 한준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 여러 필지가 있는데 약 뭐 50몇 필지가 있는데 이 땅값이 2003년 구입할 때에 비해서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약 56배가 올랐다. 이게 맞냐? 접도구역 설정했는데 접도구역 설정된 주변에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데 용도 변경도 됐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판에 여기에 고속도로가 인근에 난다. 그것도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변경이 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궁금함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양서면 주민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지역으로 예정된 고속도로가 다른 지역으로 갔어? 아마 양서면 주민들은 매우 노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관이 아니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노선인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사업을 통째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장 양평 군수하고 그쪽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평 군수가 기자회견한 것은 이제 우선 그 앞에 부분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0월달에 이야기한 건 그 양평군에 있는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 땅이 형질 변경의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원희룡 장관이 저 땅이라고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우연의 일치이고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답답함이 저는 복비서관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나 이 청담도 술자리나 모든 근거와 설명과 객관적인 팩트 설명을 해도 그냥 아닌 거로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이게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은 이미 추진력을 잃어버렸고 정책에 대한 설명과 객관적 팩트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해도 보지도 않고 납득하지도 않고 계속 괴담 수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양평동 공흥지구 일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라고 생각하죠. 공흥지구는 오래전 이야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 받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세상에 그 어느 배짱 좋은 놈이 대통령 된 직후에 강도짓 하려고 야 국토부 팔 비틀어 이거 바꿔 이렇게 할 대한민국 수준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좀 이상하게 하다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설명이 되면 아 그랬구나 이거 참 오해 안 나면 밑에서 각근을 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됐네 라고 하고 끝나면 될 일인데 TF님 만들고 대표가 나서서 무슨 단군일의 최대 있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소모적인 정책할 필요가 있냐. 이미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공사의 추진력이 없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의 그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공화국 아니냐라는 말이 들 정도로 무서운 게 없는 대통령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거하고 양평 지금 이런 의혹이 생기니 정말로 작년 7월부터 본격화돼서 정권 바뀐 것이죠. 그리고 시장 바뀌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게 본격화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그 처가 땅 그 주변으로 노선이 바뀌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야당과 국민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안 됐어요. 왜 설명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설명한 거 다 납득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인구 기준이에요. 인구 기준 아니죠. 고속도로 노선을 인구를 하니까. 노선이 가는데 인구가 약 1.5배 정도 많은 양서면의 노선을 폐기시키고 강상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시장 시장 8년 들어보고 시장 8년 하면서 지역에 고속도로 사업 계속 있었어요. 이때 민원이 많습니다. IC 주변으로 바로 내 땅 근처로 IC가 만들어지는 거 반대해요. 그러면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보통 3-4km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그런 민원들과 매우 흡사해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지점이 IC가 아니라 JC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들목이 아니고 분기점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분기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강상면에 IC가 들어서 있고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이게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IC를 하나 신설하고 하는 것들은 요즘에는 무인 IC도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IC를 민원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IC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은 당연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노선 변경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 제가 양서면 자료와 양서면 자료가 강상면 자료가 있을 텐데 설명 듣고 없어요. 설명 듣고 마무리할게요. 설명을 드려도 또 다른 이야기 하실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안과 변경안을 가지고 검토 중인데 이 검토의 기준이 대통령 처가 땅과는 상관이 없다는 건 납득이 되시죠? 이제는? 아니요,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마 민주당도 다 이해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뒤로 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가능한 세상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기존 안에서 변경안을 하게 된 것은 애초에 시작이 당시 민주당 군수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부터 새롭게 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평군에서 지난해 3개의 안을 복수로 가져와서 국토부와 협의를 한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 왜 기존 안보다 양서면보다 강상면으로 가게 됐냐. 2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 애초에 있어서 양서면으로 가려면요. 아까 지도에 보여주십시오. 남한강에 다리를 뚫어야 돼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남한강에 다리를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한강이 어떤 강인지 아시죠? 인구 2천만의 수도권 주민들이 젖줄이에요. 상수원입니다. 상수원에 다리를 뚫는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굉장히 막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 그러나 강상면으로 간 건 남한강 교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산 지출 대비 효용성 문제인데 그 결과 보고서에 나오면 양서면으로 갔을 때 거기에 정션, JCT를 열어가지고 교통량, 수요 예측량하고 강상면 했을 때 교통량, 수요 예측량이 강상면이 훨씬 수요 예측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일치로 거기에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당에서 난리를 치니 그럼 당분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 정도 설명해도 말을 납득을 안 되면 더 이상 설명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럼 그만합시다 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이제 안 들리니까. 많은 예타를 봤는데 수요 예측량이나 이런 것들은 말장난이고. 말장난이라니요.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느 기점에서 했는지. 후쿠시마 괴담수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간대 했는지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분 잠시만요. 그런 것들은 절대적 기준이 되는 잠시만요. 납득이 되면 수용을 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제기하면 납득이 되면 수용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자꾸 저 민주당 군수 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선교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김선교는 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김선교 국회의원 시절에 그래서 이런 군수가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선교 국회의원이 이때 당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과 의혹 또한 있는 거예요. 설명을 어느 것 하나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의혹에 설명은 대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의혹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잠시만요. 수요 예측량하고 사실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잠시만요, 실장님. 사실은 납득을 해야지. 비서관님 짧게 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이런 의혹과 걱정에 대해서 누가 제공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당시에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그 이후에 김선교가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그 김선교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애초에 상식적으로 예정된 인구가 더 많은 양서면 쪽의 노선이 급하게 바뀌게 된 것 아니냐라는 것이 객관적인 의혹 제기의 이유고 이것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옛날 왕이나 했던 이런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다. 김선교가 그때 군수였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이야기를 갑자기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처가 때문에 그러다 그 다음에 그 변경안을 제안했던 건 당시 민주당 군수였단 말을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납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납득을 안 하니. 팩트입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그 인근에 IC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IC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지 노선을 바꿔 달라는 요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강화 IC를 만들려고 했는 건데 강화 IC를 만들면 아까 말씀했지만 IC를 새로 만드는 건 국토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근처에 밑에 남양평 IC가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또 IC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 IC를 신설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그림에서 보면 강상면 바로 옆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상면 바로 옆이 강하면이에요. 근데 당시 민주당 소속의 군수는 강하면에 IC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기존 안에서도 강하면 IC는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노선 변경을 요구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을 요구한 건 마치 저 안으로 했던 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을 다 드려서 아마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납득이 되셨을 텐데 조금 더 차분하게 하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페북에 좀 이따 올리겠습니다. 유독 우리 민주당만은 설명을 기초와 사실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내년 총선까지는 이게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BBK와 다스 이것이 사실임이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나서 양평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 내에서는 이제 앞으로 4년 가까이 임기가 남았는데 어느 검사가 저거를 손대겠습니까? 어느 경찰이 저거를 손대겠습니까? 그래서 집권 내내 묻혀 있을 텐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저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다면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받아들이고 그리고 야당 추천의 특검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정말 떳떳하다라고 하면 받아들이세요. 저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국정조사 받고 그래서, 야당 추천 특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실관계 규명해서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면 사과하십시오. 예. 그리고 더 이상 정쟁하지 마십시오.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100% 장담하는데 우리 김근식 선배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하시길 바라고요. 요구하면 우리 당에서 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가짜 뉴스예요. 뭐 걸겠습니까? 안 받으면 저는 걸 게 없어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로만 한 25분을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제가 봤던 토론 중에 두 분께서 하신 토론 중에 가장 뜨거웠던 것 같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몰랐던 부분들 많이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또 실장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고 또 반대되는 의견도 많이 내주셨고요. 이 얘기가 뭐 국회에서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또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염수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잠깐 다뤄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거고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아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겠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나토 회의에 가서 하게 되면 기시다가 아마 방류 계획을 설명을 할 거고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기시다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나와 있고 오늘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 나름의 독자적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 기준,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안전 기준에는 부합한다는 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또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대통령이 좀 모아서 기시다 총리에게 좀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부 대응 방향. IAEA 보고서가 사실 뭐 모두가 해결됐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를 사용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입장이 IAEA 회원국 모두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다 전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IAEA 보고서에 맞춰서 정부도 지난 2년 동안 그 조사를 해온 결과 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사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엑스레이를 너무 자주 찍거나 그랬을 때도 위험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미하지만 그런 미미함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후세 인류들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다. 누적되고 누적됐을 때 이런 국민의 걱정, 이런 인류의 걱정에 대해서 저는 기시다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공감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기시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야당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라는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고 외교 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동시켜야 될 텐데 실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 정부가 벌린 거거든요. 네. 정부와 정부 여당이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런 지렛대 활용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기시다 총리로부터 땡큐 고마워요 하고 손잡고 고맙다는 인사받고 끝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IAEA에서 30년 동안 방류할 때 그 후쿠시마에 사무소를 내 30년 동안 네.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거기에 한국도 참여를 해주기를 좀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과학자가 같이 가서 그거는 오늘 사무총장이 왔을 때 좀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야당이 추천한 인사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과학을 좀 믿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하든 오늘 그로스가 왔을 때 하든 간에 그 후쿠시마에 설치하게 될 IAEA 출장소, 사무소가 있죠. 3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치를 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갖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한국
이게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정말 선동과 괴담에 휘둘리지 말고 모니터링 꼼꼼히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내야 되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예를 들면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의 주변 인근 주민들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처럼 기본적으로 여야가 함께 추천하는 인사들이 가서 모니터링하고 중간중간에 방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제되어야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그 일본에서 바다 방류가 아닌 육지 보관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썼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경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출제하는 과정에서 사교육과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해 모두 2건을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신고 현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일단 신고 기간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네, 지난 2주간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집중 신고 결과부터 보면 총 325건이 접수됐고, 사안별로는 중복 집계를 포함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이 81건, 학원 부조리 관련이 285건입니다. 교육부는 이 중 1차 검토를 거친 2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장상윤 차관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등 평가원 주제시험에서 문제를 내본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문항을 구매해 교재로 제작했다는 신고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서도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과 만났다며 예상 문제 유형을 소개하는 등 유착 의혹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건은 모두 4건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학원가 허위 과장 광고 등 24건을 조사 요청하고 일부 탈세 의혹에 대해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 학원법 위반이 의심되는 등 163건은 교육청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집중 신고 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를 받습니다. 장 차관은 하반기 수시 전형과 논술 면접, 예체능 특기 등 대입 관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반기 중 교재 끼어 팔기와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역시 따로 신고 창구를 개설해서 더욱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대낮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죠.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도 여성을 노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그제 낮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이웃 여성을 폭행했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행은 비명을 들은 주민이 신고하고 다른 주민이 막아세울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가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다는 겁니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고 몸 상해 흔적 다 보이고 제지를 하려고 했으나 쉽게 뿌려치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A씨는 오늘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주민인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집에 들어가려던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곳 계단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순찰도 이제 강화되기 사건 발생지역이면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통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최근 홀로 탄 여성만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구에서 다른 산모가 낳은 아기를 병원에서 데려가려다 적발된 산모 바꿔치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검찰 조사 결과 이 여성 갓난아기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거래하고 직접 대리모 역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동매매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받고 낳은 아기를 넘겨준 미혼모와 허위로 출생신고한 부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접근해서 자기 이름으로 출산하게 한 뒤 태어난 아이를 돈을 주고 매수해 불임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부부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년 전 출산한 지 하루 만에 딸을 숨지게 하고 텃밭에 안매장한 인천 친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사체 유기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낳은 딸을 하루 만에 살해하고 경기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 안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기는 유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미신고 아기는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2시 기준 수사 의뢰된 사건은 867건으로 이 가운데 78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이 182건 늘어난 것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사망자도 하루 만에 4명 늘어난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탈옥을 준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계획을 정리한 게 A4 용지 수십 장 분량이었는데 검찰청사 지도나 비밀번호까지 있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 11월 이미 도주 전력이 있는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치소 탈옥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치밀하게 탈옥 계획을 적어둔 A4 용지 27장 분량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법원이나 검찰청에 갈 때마다 통로와 구조를 기억해 그림으로 적어뒀고 일부 출입문에 비밀번호까지도 기재했습니다. 또 호송차와 법원 안의 교도관들이 어디에 앉는지 등 배치도까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 교도관 몇 명이 빠지는지 경비 공백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영화 같은 탈옥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송차와 교통사고를 내 도망치겠다거나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서 소동을 부리는 사이 달아나는 식의 시나리오를 세운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이 탈옥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동료 수감자의 친척이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발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누나는 수감자의 친척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는 등 동생의 탈옥을 도우려 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계획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고의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와 김 전 회장에게 도주 미수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동시에 다른 가족의 관여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탈주 계획 실행 날짜가 가까워지자 사례부를 2배로 높여 제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전 회장이 조폭 출신 동료 수감자에게 탈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애초 20억 원을 약속했다가 실행일이 다가오자 4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누나를 통해 동료 수감자의 친척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는데 대포차를 준비할 돈으로 2천만 원을 더 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해군이 독도 인근을 포함한 해역에서 훈련을 예고했다가 일본 측의 문의를 받은 뒤 이를 제외한 새로운 훈련 구역을 설정해 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은 지난 4월 동해상에서 북한의 도발, 침투 상황에 대비한 해상 훈련을 벌이면서 사전에 독도 인근 등 동해상 3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통보 직후 일본 측은 외교 채널 등을 통해 독도 인근에 항해 경보가 발령된 이유와 동해 영토 수호 훈련, 즉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인지를 우리 군에 문의했는데요. 며칠 뒤 해군은 기존 항행경보 구역 3곳 전체를 취소하는 대신 독도 인근을 제외한 동쪽 해상 한 곳에 항행경보 구역을 새로 설정한 뒤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항행경보 조정은 훈련 세부 계획 발전에 따른 것으로 일본 측의 문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흑해 상공에서 이례적으로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아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무인기를 향해 위협 비행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상공을 비행 중인 미군 무인기 MQ-9 드론 쪽으로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들이 접근합니다. 수호이 전투기 3대 중 한 대는 무인기 아래쪽으로 바짝 다가옵니다. 미 국방부는 전투기들이 미군 무인기를 향해 낙하산 조명탄을 여러 발 발사한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조명탄이 비행 경로 안에 떨어져 무인기가 회피 기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 전투기는 엔진 재연소 장치인 애프터 버너를 가동해 속도와 공기압을 급속히 끌어올려 안전 운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Clearly meant to harass and clearly unprofessional and unsafe behavior on the part of the Russians. We call on the Russian forces to cease this type of reckless behavior and to behave like professional airmen. 당시 미군 무인기는 시리아 상공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대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크라이나 인근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 2대가 미군 무인기에 연료를 뿌리는 등 위협 비행을 하다 충돌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손상된 미군 드론은 흑해 공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미 공군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전투기의 무모한 위협 비행은 미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대서양 심해에서 비극적 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숨진 타이탄 잠수정의 운영사가 앞으로 모든 탐사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탐험과 상업적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서양 심해에 있는 타이타닉호를 관광하기 위해 5명이 탄 오션게이트사의 잠수정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실종됐고 이후 폭파된 형태로 발견돼 육지로 인양됐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이글스가 마지막 투어 공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글스는 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부터 더롱 굿바이란 이름으로 마지막 투어 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글스는 52년간의 기적 같은 긴 여정을 지나왔고 비극적인 상실과 많은 격변, 좌절 속에서도 음악을 잃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공연했다며 이제는 막을 내릴 때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